예, 3월 FMC가 어제 끝나면서 국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내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하루에 무려 21원이나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기업인과 달러 투자자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위원님과 3월 FMC 결과를 놓고 역행적 선택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도 역시나 또 시장이 랠리를 이어갔어요. 네, 어제의 이렇게 주가 상승에 대해서 오늘 그 다른 모습이 예.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해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는 오늘 미국의 월가에서는 미국의 주가가 올라간 것이 파월 의장이 경기가 좋아서 좋다고 해서 올라간 것이냐 아니면 긴축에 따른 이렇게 금리 인상폭이 예상보다 낮기 때문에 네. 올라갔느냐 하는 이 측면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경기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갔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이 문제를 오늘 우리 캐스터분들이 좀 부분 전해주셨습니다는 사실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품었던 것은 성장률은 낮췄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12월 그 직전 전망 4%에서 2.8% 3개월 만에 크게 낮췄는데 페드 의장은 경기가 좋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페드의 3월 전망 나오고 난 이후에 또 하나의 미국의 연방기관이 페니맥가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페니맥, 프레디맥은 2008년 서프라임 모기던 당시에 이렇게 서프라임 모기존의 국가기관이거든요. 네. 여기서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2.3% 낮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2.3%는 어떠냐 하면 지금 페드가 추정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 2.5%인데요. 예. 페니맥처럼 2.3% 간다면 오픈버트성 GDP 갭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캐스터분이 전해졌습니다는 민간 사이드에서는 경기 예측과 관련해서 비교적 이렇게 정확하다는 JP모건은 좀 만족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비교적 정확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미국의 이렇게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것은 경기가 좋았다 하는 파월 의장 받아도 사실상 예상보다도 금리 인상폭이 낮은 역행적 선택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대목은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3월에 한 0.5% 예. 경우에 따라서는 QT도 같이 가져가겠다. 근데 두 가지 문제죠. 금리 인상폭은 낮아지고 QT는 5월로 연계시키고 예. 그다음에 점도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어제 이제 올렸으니까 7차례라면 6차례죠. 예. 그러면 오늘 달러는 굉장히 강세가 되죠. 근데 이게 점도표는 변한 것이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12월에는 비둘기파 성향들이 많다. 네. 근데 이번에는 매파 성향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12월 달에 올해 3차례, 4차례, 올해 7차례 다이렉트로 비교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변했는데 어떻게 그렇죠. 변했느냐. 그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이렇게 보면 오히려 거꾸로 올해 7차례 어디까지 포함해서 하면 달러 인덱스가 나중에 설명했으면 높아져야죠. 근데 달러 인덱스가 낮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물론 국제금리도 떨어졌습니다는 같은 맥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빅스택 금리 인상, QT 이게 결국 유동성 장세에서는 경기보다도 네. 주가 향방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0.5% 올라가지 않느냐는 이런 악재가 어제 0.25% 낮아지는 관계로 악재가 풀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FMC가 끝나고 국내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21원이나 급락을 한 게 또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성장률을 낮췄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제 사실 외환을 오랫동안 담당하다 보니까 네. 어제 하루 종일 특히 오후에 환율이 급락해가지고 사실 전화 받다가 네.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니까 또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어제 하루에 21원 정도 그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네, 그렇죠. 21원 급락해서 달러가 약세돼서 원화가 강세되고 시청자분도 그만큼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연초에 한국경제 TV 그 전망을 통해서 네. 올해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올해 환율은 4월 정도가 가장 불안하겠다. 3, 4월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3, 4월 정도 외환시장에서는 뭐 네. 위기까지 거론될 수는 없습니다는 3, 4월 정도가 좀 어렵다. 그래서 3, 4월 위기설 원달러 환율은 한 1230원대는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에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이 터졌던 지난 그 중순 이후서부터 이 지정학적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일희일 빌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게 전쟁이 진행되다가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 그럼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예. 국내 그 기업인들의 외화 운영이라든가 또 달러 투자는 대체로 장기 투자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지정학적 위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4월에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 전망이 네. 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그 터지는 관계로 한 2주 앞당겨서 3월 중순경에 이게 1237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에도 환율을 그 예상하면서 일부에선 1250원, 1280원 이런 쪽에 이 관심사가 되지만 네. 환율의 그 이상 수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안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올해 그 외화 운영에서 보면 장단기를 좀 낮춰달라. 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계없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원화 자금이 필요한 사람. 지금 이제 당장 원화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원달러 환율이 한 1210원대, 그때 한 1207원대 이렇게 가는데요. 예. 1210원대 전후에서 달러를 좀 원화로 바꿔서 원화 자금이 긴급히 필요하니까 써라. 예. 근데 사실 달러 원화 자금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는 쓰신 분은 4월 정도의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 가니까 좀 들고 있으셔도 괜찮다 하는 소위 투트랙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237원 가니까 금 사세요, 달러 사세요. 그래서 뒤늦게 달러를 사놓으신 분들은 예. 어제는 갑작스럽게 21원 팍 떨어지니까 당혹스럽죠. 기업 보는 입장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남들은 다 사놨는데 환율이 올라가 CEO께서 당신은 뭐 하는 거냐면 외화 담당자 입장에서 사지 말아야 될 게 사례거든요. 네. 근데 어제 21원 폭락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당혹스러운 환경인데요. 앞으로 환율과 관련해서 네. 연초에 전망하는 수준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는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 살펴보니까 뭐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은 그 지난번에 원달러 환율이 네. 1230원대 돌파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달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네. 심해졌다. 원과 위안화의 상관계수가 떨어졌다. 원과 엔화 간의 상관계수가 떨어졌다. 그래서 미국의 자체적인 요인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동맹 때문에 네. 마치 브레튼 우즈 체제가 강화되는 것처럼 달러 쏠림 현상이 이렇게 심해졌다. 요 요인이 단기적으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21원 떨어져서 네. 그 1214원대를 좀 떨어졌습니다. 오늘 당장 급해지겠죠. 네. 왜냐면 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쏠림 현상이니까 달러 인덱스를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한번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미국 경제가 좋고 올해 금리가 6차례 점도표적 오른다 하면 어제 그 달러 인덱스가 99레벨인데 100은 넘어갔어요. 있죠. 만약에 미국 경제가 파월 의장대로 그죠. 좋고 예. 앞으로 금리를 어제 올린 데에서 6차례 더 올린다 하면 달러 인덱스는 당연히 올라가야죠. 네.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래서 100 이상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원달러 환율이 1214원대로 내려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3월 페드 회의 결과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네. 미국 경제가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점도표가 7차례 있던 것은 매파 성향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특별히 페드 의원들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긴축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 것이 시장에 반영돼서 사실 달러 인덱스는 어제 99레벨에서 오히려 거꾸로 98레벨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97레벨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 시장에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전통화 이런 측면에서 네. 사실 Flight to Safe Currency 이 성향 때문에 지금 우리 캐스터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중립화 방안에 대해서 고위급가로 넘어간다. 지금 고위급 자 로우 레벨
미들 레벨, 하이 레벨 그리고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자 정상에서는 별거 결정하는 게 없는 겁니다. 네. 항상 정상에 대해서는 선언만 하지 실무급에서 하이 레벨, 하벨에서 결정되거든요. 오늘 자 중립화 방안에서 하이 레벨까지 갔다 하는 이 측면이 결과적으로 보면 전쟁에 대해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에 네. 달러에 대한 어떤 강달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약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달러 인덱스가 99에서 98 레벨대로 네. 떨어졌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무엇보다도 오늘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데는 미국 경기의 경기 둔화 요인도 있지만 네. 무엇보다도 달러 인덱스 구성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예. 유럽의 유로가 강세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유로가 강세면 달러가 약세되겠죠. 예. 왜냐? 달러 인덱스 구성의 약 58%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상 뭐냐? 유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러시아 간의 전쟁 가능성이 종결된다. 예. 전쟁 가능성이 고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조가 되면 유로가 약세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 강세되는 거죠. 네.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종결될 수도 있다. 하다 보니까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될 때는 가장 경제 권역별로 타격을 받는 것이 유럽이거든요. 네. 그러면 유로가 약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전쟁 가능성이 이렇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유럽 경제가 가장 혜택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가 강세, 달러 인덱스의 98을 유로가 차지해 유로 강세, 달러 약세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태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97 레벨, 98 레벨이니까 어제 것처럼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이런 것을 반영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도 이런 추세가 돼서 환율이 단기 급락돼서 반반될 수 있겠지만 환율의 안정세는 지속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장기화가 되면서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당사국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네거티브 게임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 세계가 모두 게임 시어리에서 네거티브 되면 타협의 소지가 있는 거죠. 예. 이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졌을 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제일 먼저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 시청자분이 기획하실 겁니다. 하나는 국지적, 이건 러시아와 예. 우크라이나 간의 요 전쟁 상태, 그리고 나토랑 이런 데서 제3차 대전은 전면전이다. 예. 그리고 이렇게 민스크 협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중립화 방안에서 평화를 찾는 방법 세 가지 예. 방법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은 타협의 소지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뭐냐 핀란드식 중립 방안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있어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고위급 회담에서 넘어갔던 것이 바로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식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금 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 마크롱, 슐츠, 그다음에 푸틴 간의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던 핀란드식 중립화 방안. 네. 성격은 좀 다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의 실무급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식 어떤 식이든 간에 아마 타결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왜 중립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중립화되면 푸틴이라든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겁니다. 왜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적어지거든요. 없어지거든요. 그쵸. 예. 그럼 뭐냐면 푸틴이 가장 중요했던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이 과거에 미국이 쿠바를 네. 미사일 기지로 됐을 때 턱 밑에 미사일 기지야 이게 미국이 가장 두려웠던 거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푸틴과 러시아의 턱 밑이거든요. 예. 푸틴과 같은 그 쿠바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토에 가입하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중립화 방안이. 그러면 뭐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떠냐? 네. 우크라이나는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 2010년 항구적인 전쟁,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전쟁에서 시달렸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어떻든 간에 중립화 방안이 되면 네. 우크라이나라든가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항구적인 전쟁의 불안감으로 계속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날 때 이 중립화 방안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네. 지난달 중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중립화 방안에 대해서 러시아가 더 적극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전세가 예.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불리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 입장에서는 중립화 네. 방안대로 해서 빨리 이 문제를 좀 매듭시켜주는 것이 본인의 개인적 야망이라든가 러시아 경제 파탄하는 문제를 모면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당사국 간의 어떤 형태든 간에 중립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러시아가 더 안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지만 러시아 외신들은 더 안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왜 러시아가 굉장히 안달이 났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푸틴이 자꾸 수세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거의 뭐 군대에 그렇죠. 몰렸으니까. 원래는 이게 2에서 3일이면 끝나겠다 하는 것이 군부를 집합하고 그때 군부를 집합할 때 반항 세력들이 많았었거든요. 규결시키면서 여기다 집어넣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병세, 악화설 이렇게 하는 만큼 판단 미스 문제가 됐다. 과거처럼 KGB에 있을 때보다는 판단이 미스다. 왜냐? 자, 2일, 3일 단기간에 전쟁 계획을 했던 것도 잘못됐다. 네. 그만큼 푸틴의 러시아 경제력을 러시아의 군사력을 아주 과잉적으로 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 군부가 정보를 잘못 전달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의 예. 저항감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자 경제적으로 어땠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 과거에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서 반발해서 지금 지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촘촘하게 하지 않습니까? 핵폭탄금 하다 보니까 전쟁이 진행될수록 러시아 경제가 아주 파탄이 되는 거죠. 예. 올해 경제 성장률 최소한 잡았을 때 마이너스 15%. 지금 상태는 만약에 전쟁이 지속될 때는 마이너스 20%. 예. 1년 만입니다. 1년 만에. 예. 그리고 자, 이 금융 제재에 있어 보면 촘촘하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단계까지 간 거거든요. 네. 이번에 힘들길 거는 어렵사하게 안 그래도 이제 냈다고. 결제를 했다 하는데 예. 사실 그 돈 준 민간 차례선 지금 결제망에서 스위프트에 이 결제망이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지급됐지만 러시아는 지급됐지만 나는 받지 못했어 하는 이런 측면에서 커스 아이 디폴트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번으로 끝나느냐 시청자 여러분 줄줄이 러시아 국채에 대한 이자가 줄줄이 오거든요. 이번 끝나는데 당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디폴트 국면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경제 사이드 막히죠. 그다음에 금융 사이드 막히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어떤 시기든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러시아다. 그래서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 중립화 방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전쟁을 쳐졌으니까 우크라이나 국민이 더 어려워?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더 중립화 방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냐? 아니다. 이게 러시아가 더 적극적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향후에 중립화 방안은 어떤 시기든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는 얘기죠. 예. 지금 말씀이죠. 예. 그런 시사점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제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올라갔던 그리고 달러가 거꾸로 네. 이게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유럽이 강세되고 예. 달러가 약세가 되죠.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에서 이제 어느 방안이던 뭐 중립화 방안은 주변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지켜주는가에 또 달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세계는 하나죠. 예. 지금 경제 제재는 이미 서방 국가들이 간여됐죠. 그러면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당사자입니다. 네. 당신 마음대로 중립화 방안 두 사람이 해? 안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보면 다른 국가들도 이미 전쟁병이 직간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다른 국가가 중립화 방안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지켜주느냐 이 문제가 네. 중요한 거죠. 이 문제가 국내 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중립화 방안이 어떤 방안일까 하는 것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핀란드식 방안이다. 그다음에 스웨덴, 네. 오스트리아 방식이다. 이 방식인데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유럽의 마크론과 그다음에 슐츠가 푸틴과 얘기할 때 핀란드식 방어를 했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자 우크라이나를 영세 중립화시킨다 하더라도 네. 사실상 여기에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토가 간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러시아가? 군사력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군사력이. 근데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중립화하더라도 군사력을 가져가?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다음에 또 전쟁을 치를 때 좀 제약 요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스위스 방안이라는 것은 무장해제 방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중립화돼서 내가 네. 러시아에서 러시아군에 철수시키는데 네. 당신네들은 군사력을 갖지 말아라 하는 방안이거든요. 아주 최소한의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군사력 증강은 당신네들 할 수 없다. 하지 그것만 지켜주면
철군하겠다.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푸틴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이게 중립화 방안이 되면 나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 이 방안에 대해서 스위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오스트리아 방식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지켜줄 수 있을까? 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타협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죠. 근데 이제 과거의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자, 전쟁 발력 초기에 우리가 철군했다. 네. 철군했다. 근데 철군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그렇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당신네들 뭐냐? 러시아가 요구하는 대로 내 군사력 갖지 않고 당신 요구하는 식으로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식으로 가서 철군했다 하더라도 가서 또 문제 철군하면 그렇죠. 또 전쟁 치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한번 철군했다 해서 다시 더 재공격했던 정에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방식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자, 우크라이나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식으로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군사력만 가져갈 때는 자, 가장 중요한 게요. 어떻든 간에 자국 국민들은 지금은 세계적 추세가 아우타키 시장입니다. 아무리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처럼 절충지는 항상 역사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분쟁의 소지.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당신의 방식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실무급에서 로우 레벨, 미들 레벨, 그다음에 고위급 레벨을 갔던 거고 네. 우크라이나 정상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타결될 것이냐. 아마 요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방식과 핀란드 방식과 중간 사이즈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 중간 사이즈 결정되면 자, 당사국들이 협의했으니까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냐. 근데 지금은 세계는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계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주, 한국도 주, 국가가 아닙니다. 일본은 주, 러시아도 주, 중국도 주니까 당신네들이 해결했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그럼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영세 중립화 방안에 있어서는 스위스라든가 오스트리아처럼 2차 세계대전 영세 중립했는데 지금까지 영세 중립이다 하는 것은 그 영세 중립안에서 지켜줘서 지금 이렇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자, 그 법이 자기의 이익적 관계에서 법을 조정해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불만이야? 그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는 거죠. 빨리 법 개정해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두 나라만 적화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또 다른 분쟁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켜주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장 궁금해할 만한 사안을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21원이나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든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원달러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 앞서서 말씀같이 기업의 외화, 재테크 문제에서 비교적 장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2차 세계대전이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국지전을 갖고 있는 거는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달러 환율 전망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대표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아마 우리가 3월 8일로 기억되는데요. 국제 금값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온스당 2014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때 2014달러까지 해서 많은 사람은 부자들은 달러 산다, 금 산다 이렇게 해서 하지만 너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금 사지 마십시오. 만약에 산다면 유럽식 골드뱅킹에 해당하는 실물을 사지 말고 이렇게 언제든지 수시로 빠져나갈 수 있는 미국식 월드뱅킹 펀을 받았다. 금과 관련된 파생 상품, ETF 상품을 사실 필요가 있다. 네. 빨리 했어야 되니까. 자, 그런 관계에서 추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권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래 이렇게 보면 오늘 있잖아요. 국제 금값이 1913달러, 17달러입니다. 네. 3월 초 2040달러에서 그렇죠. 지금 1914달러, 1900 이렇게 10달러 이렇게 되고 74달러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후부터 한 100달러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3월 초에 일부 PB들이 믿고 전쟁에서 3차 대전 2040달러, 3000달러가 달러 사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요인과 관계없이 연초에 한국 경제 전망 그 추세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런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꼭 좀 거드리겠습니다.
당혹스러운 것도 사실 연초 전망대를 이렇게 갔으면 어제 환율이 21원 떨어진 문제 당혹스럽게 하지 않았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가가 상저하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환율은 상고하저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 4분기 1월달, 2월달, 3월 1월달 주가에서는 상저하고 그다음에 환율에서는 상고하저에서 특히 그것을 더 나눠서 잘게 찌르면 1분기 어렵다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3월 달에 환율이 1240원대 네. 이렇게 갔었고도 지금 1210원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런 점의 모습을 좀 보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느냐 이런 점이 또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네, 외국 자본 유입은 그렇습니다. 어제 환율이 떨어진 게 외국 자본이 유입이 먼저 돼서 환율이 떨어진 거냐. 그다음에 미국 저것처럼 환율이 원달러에 떨어져서 외국 자본이 유입된 거냐. 예. 이런 측면인데요. 우리는 후작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차익을 기대돼서 환율이 높으니까 우리의 자금이 들어온다. 환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어제 우리 이제 모처럼 한 8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주가가 갈 수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단초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먼저 한 거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져서 외국 자본이 들어온 거지 외국 자본 들어와서 환율이 떨어진 게 아니다. 국내 외환시장은 전부 짚을 때 바로 지금 얘기하는 아이고 외국 자본 들어와서 환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니다. 외국에서 먼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요인에서 외국 자본이 들어온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들어올 때는 환차익보다는 우리 펀더멘탈이 개선돼야 된다. 펀더멘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된다. 예. 우리의 내부적 요인이 외국 자본에 대해서 우호적 입장으로 병원해줘야 외국 자본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위험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솔직히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좀 모습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아주 중요한 같습니다.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